우리가 저번 주까지 이집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더 간단하게 딱 5분 요약. 맨 처음에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쵸? 처음에 마스타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무덤을 만들었고 그게 피라미드로 이제 커지기 시작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내 무덤이자 그냥 그곳에서 나를 뭐라고 해야 될까 기억하고 나를 계속 나에 대해서 자꾸 제사 같은 걸 올리고 막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돈과 권세가 있으면 그런 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거대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두 가지 기능이 있으니 첫 번째는 무덤, 두 번째는 신전.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덤에 와서 나를 기억해라.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놈의 피라미드 문제가 자꾸 도굴을 당해. 그냥 딱 너무 크니까 이거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와서 훔쳐가시오.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땅에다가 파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파묻는 것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왕가의 계곡이에요. 룩소르에 가면 있는 여기. 딱 봐도 완전 산이죠. 완전 산이고, 그러니까 이 왕가의 계곡에다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다 돌산이라서 이 지하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묻는다면 뚜껑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 어디에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또 도굴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묻었어. 그 무덤을 묻었으니까 그리고 내 무덤을 숨겨놨으니까 이제 나를 숭배할 곳이 없네. 파라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따로 만들어야겠네. 그게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을 따로 만드는 거지. 그냥 두 개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 하나. 그게 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길게 얘기했지만 5분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세계의 지배자가 되면서 이집트가 또 한 번 바뀌게 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클레오파트라 나오는 그 시절 클레오파트라 무덤이 발견이 됐나? 아직까지 모르지. 근데 클레오파트라 무덤일 거라고 딱 지금 찝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요 알렉산드리아 쪽에 오면은 못 찾겠다. 아무튼 이 동네는 너무 번화가네. 아무튼 요 근방이에요. 요쯤에 있는데 요쯤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전이 하나 있었거든요. 신전이 하나 있고 이건 아닐 거고 아마 못 찾겠어요. 자, 아무튼간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 그 지하에서 굴이 하나 터널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 양식이 약간 그리스 그 로마의 그러니까 그리스 양식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겠냐. 아무튼 그때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이제 이집트는 망하죠. 망합니다. 로마의 곁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이슬람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뭘 볼 거냐? 이제 오늘은 이집트는 됐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그리스를 볼 거인데, 그리스도 사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집트가 양 많을까? 그리스가 양이 많을까? 왜 그럴까요? 아무튼 많아요. 건물이 되게 발전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리스 스타트 할 때는 미노아, 미케네 이런 걸 먼저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이 미노아와 미케네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원래 그리스 하려면 거기서부터 하는 게 맞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는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미노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미케네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합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암흑기라는 시절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르카이크라는 시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호메로스 책 본 적 있어요? 호메로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가 아테네,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전쟁하는 그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노와 미케나 이때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메로스의 시를 보고 있으면 그냥 약간 좀 소설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아요. 특히 트로이 이런 거는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 트로이는 그냥 뭐 가상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발굴됐어요. 차스, 터키에 있더라는. 어렸을 때 그 사람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발굴자가 호메로스를 너무 좋아했던 거야. 일리아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굳게 믿었던 거죠. 이게 진짜일 거라고. 그래서 또 조금 사는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꼬라박았네. 그 새끼 하더라고. 차스의 망정이지 진짜 못 찾았으면 결국 찾았잖아요. 지금 터키에 있어요.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지. 자, 일단 미노아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봅시다. 미노아는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된 곳이에요. 여기요. 여기에 키프로스 섬이 있고 옆에 여기 크레타가 있죠. 섬이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본토인데 처음에는 여기 아래쪽에 약간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만큼 이렇게 약간 반도처럼 맞죠? 이게 끊겨 있습니다. 다리로 이은 거예요. 자,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고 길목에 있는 게 코린트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코린트 되게 다 자주 나옵니다. 이게 자주 나온 이유가 길목에 있으니까.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죠. 이곳의 중심 도시는 옛날에 스파르타였어요. 여기 보이죠? 스파르타? 자, 그리고 위쪽 동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반도에서 동쪽이라고 보통 칭하게 되는데 여기 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의 중심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섬이 되게 많죠. 모두 다 그 안에 들어가고요. 지금은 터키 땅이지만 요 부분이 있죠. 요 근처 여기 터키에 있는 서쪽에 이즈미르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이 해안가 있죠. 여기도 그리스 문화권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일단 요 크레타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섬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되게 무슨 아무튼 뭔가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전쟁 중인 걸로 아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뭐 어떻게 알아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이게 한 기원전 2000년대쯤부터 이제 여기를 이제 에게해라고 부르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바다를 에게해라고 불러요. 여기는 이오니아해라고 부르고 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심이 좀 낮겠죠. 자, 여튼 여기에 이제 한 기원전 2000년대쯤에 요 에게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생기게 되죠. 문명이 생긴 거예요. 미노아랑 미케네랑 두 개 합쳐가지고 에게해 문명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중요한 거는 건축이에요. 건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동네는. 자, 크게 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건축이 시작되었다. 하나. 두 번째는 문명의 흐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던 여기에서 유럽으로 이제 전이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나와버려야 넓어지는 거지. 이집트 피라미드 짓고 있을 때 여기에 얼마나 미기하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방 건축, 특히 이집트 이런 쪽에 영향을 받겠죠.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열주 이런 거, 기둥 이런 거, 그 신전 있잖아요.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크레타 섬 애들이 맞죠?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와, 졸라 멋져 이 느낌이지. 미쳤어. 하지만 따라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이즈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크레타 섬이랑 이집트 사이에 상당히 교역이 되게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교류가 되게 많았던 거죠 이미.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크레타가 미노아 문명이 뭐 이집트에 뭐 비견될 만큼 위대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제 위대한 제국이 하나 있는 거지. 이집트라고 하는. 그럼 이 동네에서 먹고 살려면 이집트하고 뭘 해야 돼? 장사도 해야 되고 좀 잘 보이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미국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 무슨 미노아가 뭐 이집트와 맞먹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자, 대충 한 4,000년 전쯤에 기원전 4,000년 전쯤에 신석기가 이미 나왔다라고 보고요. 기원전 2,500년 전쯤에 청동기가 나왔다라고 보고 그때부터를 이제 대충 한 미노아라고 보게 되고 기원전 한 2000년대쯤에 미노아의 전성기라고 얘기하게 되고 기원전 140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슬쩍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명의 특징이 있는데 되게 또 특이해요. 그건 한 가지는 확실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일단 옛날 국가이다 보니까 전체주의적인 면모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왕권도 발달돼 있고 그런데 이 미노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좀 개인주의가 되게 발달돼 있었어요. 특히 자유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또 조금 전체적이면서도 또 개인의 자유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양명성 그런 게 되게 강했던 곳이에요. 근데 뭐 전체주의성은 원래 고대 국가는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뭐 계급제 이런 거 다 있었고 다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사회의 중심이 종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종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희한하지. 그럼 뭐가 중심이었을까? 행정. 행정. 이 나라 약간 행정. 그러니까 그럼 행정은 왜 이렇게 또 발달을 했냐면 조그마한 섬나라들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그 상업을 되게 발전을 많이 시켜가지고 상업주의에 입각한 행정력의 발달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왕은 민노아의 왕은 절대 권력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중재자, 경제의 어떤 감시자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훨씬 더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상업이 발전을 하려면은 전제 국가에서 발전하겠어요? 아니면 좀 더 자유로운 국가에서 발전하겠어요? 좀 더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다양한 형태로 뭘 할 수 있어? 장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맞잖아요. 사람이 장사를 하는 방식도 가지각색이 있는 건데 온갖 규제가 다 붙으면서 이거 하지 마라, 요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 장사할 수 있겠어요? 못해. 민호화는 이 개인주의가 대단히 발전한 나라. 왜냐하면 해양 문화라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기술도 되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이 기술이 전쟁 기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생활시설, 도로, 뭐 위생시설.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은 민호화예요. 이미 나왔어요 여기에서. 신기해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자기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조화롭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성이 되게 많이 발현되는 문명이나 문화에서는 특정한 어떤 양식이 그 사회를 지배한다거나 그런 게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맞잖아요. 이 개인주의가 발달을 해야 뭐가 나오냐면 취향이 나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미술에서 이 취향의 문제, 그러니까 미술이 아니라 이 예술에서 이 취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 외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취향이 다 있죠. 그러면은 전체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예술에서의 자율성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각 외로 예술에서 이 취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는 잘 안 나옵니다. 한참 뒤에 얘기인 거예요. 자, 여튼 좀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 아무튼 조금 그런 게 좀 강해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하겠어? 장식이요. 그러면 장식은 봐봐요. 누군가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맞아.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누구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 맞죠?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거 다 알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알겠지. 이거 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를 하면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장식 예술은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고, 내가 너한테 위압감을 주겠다. 아니 물론 뭐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위압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즐거움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쾌락적이겠죠. 그러니까 민우화는 쾌락적이다. 이렇게 단순 암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외울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딱 그런 거예요.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해양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 너무 맞서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에 약간 좀 순응하게 되고, 또 자연을 좀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을 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그것마저도 좀 즐거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동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동네 기후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어떤 두려움의 대상, 극복해야 할 대상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적당히 살만하니까. 해양 문화다 보니까 살기가 좋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강한 공격성 그런 게 좀 덜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불안감도 좀 덜하고, 자연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 장식 예술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대단히 현실주의적이겠죠. 현세 위주예요. 내세 위주가 아니라. 거기 또 차이점이죠. 이집트는 철저하게 내세 위주야, 얘네들은. 근데 민호화는 지금을 중시하는 태도.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내세를 중시하는 아들이 남겨놓은 것들 보면 멋져요. 맞잖아. 거대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후대들의 관광 자원으로는 거기서 나왔죠. 그런데 지금 사는 거로는 현세 위주가 훨씬 낫겠죠.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지금 사는 집을 의리번쩍하게 할래요? 아니면 여러분 무덤을 의리번쩍하게 할래요?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게 현세 위주인 거예요. 근데 현세나 고통스러웠던 말들은 죽고 나서 의리번쩍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게 내세 위주인 거죠. 어느 쪽에 맞는 것 같아요? 현대에는 무조건 현세 위주죠. 돈이 더 많으면 둘 다 해도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호화의 예술은 현세 위주예요. 그게 이집트와의 차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현실을 충분히 즐기는 상태를 표현하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측면들이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민호화의 건축물들이 보면은 조금 현실적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사람이 좀 인간답게 생활하기 좀 편리한, 이집트의 건물은 죄다 위압감인 거예요. 여기는 아기자기 강하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